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으로 마인셋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신 유명한 분이신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글로벌 외식그룹 스노우복스 그룹의 회장으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규모는 11개국 3,900여 개 매장에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정도이고 부자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스노우복스 북스에서 출간한 이 책은 3년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23년에는 200세 리커버 에디션 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간 첫 해에도 학생의 마음으로 바로 구입해서 읽었던 책인데요. 200세 리커버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리커버 에디션은 양장의 커버도 조금 바뀌면서 디자인부터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내용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바뀐 경제 상황과 돈에 관한 김승호 회장님의 메시지가 추가되었습니다. 200세 기념 증보판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본문 말미에 코멘트처럼 추가된 내용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느껴집니다. 돈의 속성에 대한 저자의 글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더 성숙하고 현명한 인간이 되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금융 문맹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주변의 것을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려면 우리 내면의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성가의 표본이자 크게 성공한 기업가의 조언이라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200세 기념 증보판의 일부를 포함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선별했습니다. 선별한 내용 이외에도 와닿는 조언이 특히 많은 책입니다. 부자가 되는 지침서이자 자기계발서로서 이 책만큼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돼 왔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은 그 비밀을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나마 알려진 방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같은 지나간 과거의 지식뿐이다.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떨어진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기다리게 만들며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6달러짜리 냉면을 파는 한인 식당에 육중한 나무문이 겁이 나서 들어가려다 포기했던 사람이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다. 나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봤으며 이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분명 누군가는 나보다 더한 통찰이 있을 것이다. 더 깊은 사고와 논리, 더 큰 사업에서 자주성가하여 돈의 속성을 낱낱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책들은 실제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쓴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책을 저술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다. 정말 돈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자산가들은 그 비밀을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운명이 이끌리듯 나는 내게 그 일이 주어졌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쓰기까지 몇 년을 고민했다. 몇 권을 출간하긴 했지만 여전히 글쓰기는 내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관을 빌려 일반 대중에게 했던 돈의 속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방송으로 촬영돼 편집본으로 소개되고 이 일을 계기로 여러 유튜버를 통해 생산,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내 의도와 목적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일이 생겼다.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조회수가 1000만을 넘길 정도로 영상이 퍼진 후였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전달하려던 내용을 명확하게 책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나는 이 책에서 돈의 철학적, 윤리적 가치관을 깊게 논하거나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대신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경험, 관점을 담으려고 한다. 돈을 벌고 또 돈이 내게 붙어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는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 역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 가지 주의를 드리면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의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모두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인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또한 누구라도 이 가치를 받아들이면 이전과 분명 차이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언한다. 종교의 세속적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은 평소 내가 강연이나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돈의 5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4가지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돈의 5가지 속성으로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에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룬다. 그리고 이것을 각기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전작인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나온 문장이나 유사한 표현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중복된 표현이 있어도 이해를 구한다. 더불어 경제 용어를 잘 모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모쪼록 독자 개개인의 경제적 독립과 자립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며칠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흥미로운 인터뷰 한 편을 보았다. 상대는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이며 테슬라 투자로 성공한 경영자다. 나름 유명한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도 많은 인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정 회사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애초에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해 설명을 하고 있었다. 사실 5분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대중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성을 기반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유명인이 그동안의 경력과 행동으로 특정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분석이나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이다. 그의 권위나 판단을 믿을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섬뜩했다. 나는 경험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면서 점점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준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전에 다녀와서 그 길이 바뀌었거나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길보다 빠른 길이 생겼거나 아주 다른 길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근처만 가보고서 그 동네를 다 아는 척하거나 혹은 그 나라를 다 아는 척하는 것은 다른 이의 인생과 시간을 버리게 만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가보지 않은 곳을 설명하거나 거짓으로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단지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거나 멋진 사람으로 보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나에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묻는다. 내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작가라는 이유로, 부자라는 이유로, 사업가라는 이유로 길을 묻는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물으며 간절히 답을 원한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나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투자를 하는데 미숙하기에 내가 갖고 싶은 회사나 사업거리를 찾아 그 회사에 동업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분, 즉 주식을 살 뿐이지 결코 유능한 투자자가 아니다. 이런 나에게 특정 주식이나 시세를 판단해달라는 질문은 옳지 않다. 어쩌면 사업에는 남들보다 노하우가 조금 많을지 몰라도 그것이 새 사업을 일으키거나 현재 사업을 더 능숙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제갈공명의 비단주머니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설령 내가 아는 길을 물었다 해도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게 하려면 왜 그곳에 가려 하는지, 걸음은 얼마나 빠른지, 식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본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답이 될 수 있다. 묵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를 정각제 형태로 다듬는 일이다. 정각제란 묵재의 육면이 완벽한 평면을 이루게 잘라놓은 나무를 말한다. 보통 한쪽을 수압대패를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고 이 평면을 기준으로 반대면을 자동대패로 다듬고 이를 따라 테이블소로 옆면을 90도로 자르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면이 기울거나 수평이 되지 못하면 결국 묵재는 정각제가 되지 못하고 가구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도 이음새가 벌어지거나 휘어지게 된다. 결국 어설픈 가구가 되거나 심지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길을 묻고 답을 한다는 것은 정각제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 바닥이 반듯해야 윗면이 반듯하게 만들 수 있듯 물음이 정확해야 답도 정확하다. 물음이 정확하려면 가려는 장소가 정확해야 하고 일행이 있는지, 식량이나 짐은 얼마나 되는지, 도보인지, 자동차인지, 비행기인지 모든 것이 정확해야 그나마 답이 나온다. 그래서 투자나 성공의 기법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것이다. 남의 인생의 세세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성공과 비결을 말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다. 함부로 이곳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렇게 투자하라. 성공의 비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렵고 조심스러운 이유를 길게 적어봤다. 난 오늘 언제라도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 낙오자가 되는 기분이었다. 대학을 졸업 못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하면 역시 낙오자가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앞이 안 보일 때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30이 넘고 40이 되었다. 이제 실패를 인정하라는 세상의 압박에 스스로 굴복해 들어갈 무렵에 나는 사업에서 일어났다. 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내 인생을 바꿀 기회는 매일 오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에 다 하지 않는 것뿐이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는 20대나 30대는 물론이고 40대, 50대도 수없이 많았다. 내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당시의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운명을 바꿀 기회는 매일 매시간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바꿀 방법은 없고 마음이 일어난 사람을 바꿀 방법도 없다. 마음의 변화는 그 인간의 변화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에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위한 첫 방향은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핑계를 찾을 것인가의 차이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기회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어렵게 준비해 가게를 차리면 그 다음날 가게 바로 앞에 도로공사를 하고 길을 걷다 발목을 다치고 사기를 당하거나 자동차 접촉사고도 잦다. 운이 나쁘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매장을 열었고 생각보다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고민하며 급하게 길을 걷다가 구멍난 보도블럭에 발을 다친 것이다. 어수선하고 부조리한 행동이 모여 자동차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의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이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에 들고 남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았는지, 욕을 달고 살진 않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진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인다. 그제야 비로소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서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인연 속에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난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과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된다. 반면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어디 가면 경품도 잘 뽑히고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주차장 빈자리도 잘 찾는 사람이다. 사업을 해도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수 있다. 경품 용지를 반으로 접어 넣으니 손을 휘휘 저을 때 펴진 종이보다 걸릴 확률이 높다. 남자들은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여자들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그러니 남자랑 할 때는 볼을 내고 여자랑 할 때는 바위를 내면 확률이 올라간다. 손목에 힘줄이 보이면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주먹을 냈다가 진 사람은 다음번에 볼을 내고 볼을 냈다가 진 사람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다. 이런 몇 가지 요령을 쓸데없이 외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짐작을 하지 못하면 그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잘 찾고 잘 빠져나온다. 뭘 해도 술술 풀리는 것 같다. 남이 보기엔 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다. 이런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이다. 운이 좋다는 주변의 칭찬에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믿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자신의 운을 믿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담성을 보여 무모한 투자에 뛰어든다. 때때로 성공하기도 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관찰과 학습을 벗어난 운이다. 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허물어버릴 수 있다. 자기 자만에 빠지는 순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며 운을 실력이라 믿고 추측을 지식으로 생각한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도 실력처럼 보이지만 운은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라고 권한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겨우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이 많으며 과도한 노동과 영양상태 불균형으로 병에 자주 걸린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판타지다. 가난해도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은 덜 가난했을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에서 사생활이 없고 쉴 수도 없어 신경질이 늘고 싸우기 일수다. 음식을 놓고 경쟁하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자식에 대한 애정도 피곤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밖으로 돌고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상이 된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제적 고립이 증폭되고 이는 서로 회전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건강에서도 엄청난 고리이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기회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이자인 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워라밸이나 욜로족, 소확행 같은 개념에 함부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멋진 말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라밸이라는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였다가는 워도 라도 사라질 수 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면서 인생의 밸런스까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를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다. 일이란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이는 시간적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욜로족은 그들은 어차피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우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스스로 개미 귀신이 만든 모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어설픈 위로를 한답시고 강연을 통해 함부로 욜로나 워라밸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무책임하다. 막상 한 개인이 실직을 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를 주장하던 사람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이 워라밸이고 소확행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혹시 그 삶이라는 부분이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열어놓는 것이라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성인이고 독립인격체다. 당신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다.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워라밸을 잘 유지하는 삶은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아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 했다가 내가 누군가의 날생선이 돼 있을 수 있다. 20대, 30대의 충분한 수명과 정기적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밸이 보장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밸을 즐겼던 20, 30대에게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2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무엇이 그의 워라밸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엄청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었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개미 귀신의 모래구멍에서 빼내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 이것은 현실이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다음 질문의 80% 이상 그렇다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음 질문들을 보고 답을 적어보기 바란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나는 3번에서 목표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투자로 노동해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나는 1년에 투자에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 읽는다.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나는 4명의 집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전기 지출이 없다.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횟수가 한 차례에 이하다.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를 넘지 않는다.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하이다.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있다.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일이 없다.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 습관과 지식 혹은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만들어 본 것이다. 질문은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 상태, 경제적 지식, 관심도, 공부의 정도 등을 고려해 만들어 본 것이다. 30가지 질문 중에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상당 부분에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면 이 책 돈의 속성 구석구석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태도와 습관을 고치기를 권한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때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의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아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 4가지 능력은 잘 차린 밥상의 내 다리에 해당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 말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다. 이 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지혜는 기초 학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투자는 지식과 지혜가 합쳐져야 성공한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오만해지고 지식이 없는 지혜는 허공만 안게 된다. 지식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하고 지혜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일이다. 어떤 분야든 대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지혜와 지식 수준이 남다르다. 그가 음악가든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모두 어떤 경지에 이른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어느 분야를 통해서도 최고 수준에 다다르면 비슷한 철학적 관점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오를 때는 사방에서 다가갈 수 있지만 봉우리에 다다르면 거의 비슷한 곳에 모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공한 대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철학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투자 대가들의 주주서신이나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한 권의 철학서를 보는 것 같다. 주가 변동성이나 국채 이자율 추이에 대해 설명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이해시키기 위해 숫자로 설명할 뿐이다. 젊은 청년이 세상의 가장 고결한 진리를 얻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배우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공부다. 그의 나이 35세에 바이샤카월의 만월의 밤에 대각을 하고 부처가 되신 시다르타도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계속 묵상만 하신 게 아니다. 처음엔 바라문 고행자를 선생으로 모시고 단식과 결가부좌를 유지하는 등 온갖 고행을 했고 브라만교의 행자에게서 요가도 배웠다. 결국 왕국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석가의 아버지는 5명의 선생을 보내 아들을 6년 동안 개인 교습을 시켰다. 대학 교수 5명에게 집중과외를 받으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의 가르침 중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1947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에서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의 고문서가 발견됐다. 유대지파 중에서 에세네파는 금욕주의, 의로움, 경건함을 중시하는 지파였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박해를 피해 이런 기록들을 동굴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오래된 이 문서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가 담겨 있다. 그 외에도 초대교회의 용어와 조직에 에세네파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 기록물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에세네파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혼자 목공일을 하면서 독학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 신의 경지로 간 분들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학문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 필요한 그릇과 같다. 지혜라는 성수를 담아오려면 그릇을 가지고 가야 한다. 영어와 수학 같은 학문이 지혜를 얻는 데 무슨 도움이 되냐 물을 수 있지만 다른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것은 다른 문화를 통째로 내 안에 가져오는 것이다. 수학을 배우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치체계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이해하게 해준다. 기초학문을 배우는 것은 지루하고 괴로운 일이다. 무조건 외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인 암기를 건너뛰고는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다. 모든 지혜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수학을 누구보다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과 사업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지극히 세속적인 투자 세계에서도 나만의 철학이 탄생한다.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한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을 철학자라 생각한다. 위대한 철학자는 생각의 각성에서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고 지루한 공부와 몸의 움직임 끝에서 탄생한다고 믿는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는다. 바로 법인이다. 여기에는 인이 붙는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이 글 안에서도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듯한 문장이 계속 나올 것이니 독자 여러분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가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때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된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30대 중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다. 과거의 주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거래 패턴을 찾아내 투자하는 프로그램 매매에까지 손을 댔었다. 당신은 이 방법이 가장 빨리 가난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나 스스로 일반인보다 똑똑하고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건 투자가 아닌 투기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부끄럽기 그지없다. 당시 투자자로서 내 수준은 유치원도 못 들어간 유아 수준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대학원생 정도라 생각했으니 잘 될 턱이 없었다. 과거 데이터를 놓고 미래 예측을 내놓는 책과 강연이 많다. 그럴 때면 과거의 내가 생각이 나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들의 현재 재산과 미래 재산 상태를 짐작하면 정말 그렇다. 나는 전 재산을 날렸고 다시는 그곳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시 주식을 시작한 건 5년 전쯤이다.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 혹 누군가 주식 투자를 하는지 물으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일로 돈을 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최근 몇 년 동안 내 회사에 더 이상 자본이 들어갈 일이 사라지면서 내 잉여 자본은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사업가이자 경영자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나 사업체가 많아 어느 땐 내가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정도다. 내가 엄두도 못 낼 시장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나 경영자가 너무나 많다. 다행히 이런 회사는 상당수 상장돼 있다. 상장돼 있다는 건 누구나 원하는 만큼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100달러만 사도 되고 1000달러를 사도 되며 수백만 달러도 하루에 살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라도 마찬가지다. 우리 거래처 중에도 해마다 성장하며 경영까지 잘하는 회사가 많다. 혹은 내가 소비자나 고객으로 만나는 회사 중에서도 훌륭한 경영자를 많이 보았다.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내 회사보다 크고 더 성장해 있으며 더 유능한 경영자들이 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투자한다. 결국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다름없다. 거기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 동업이 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건 그 회사의 배당 정책과 배당 비율 그리고 적정 가격대를 찾는 일뿐이다. 적정 가격이란 정해진 예산으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느냐보다 몇 주를 살 수 있느냐에 달렸다. 주식 숫자에 따라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업의 세계와 투자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업과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아마존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체이스뱅크에서 받은 비자카드로 결제하고 애플 전화기로 우버를 불러 공항에 가서 델타 항공을 타고 집으로 가다 중간에 코스트코에 들러 코카콜라 한 박스를 사와 삼성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면 자급자족하는 느낌이다. 단순한 소비자나 경쟁자 혹은 방관자가 아닌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배당일이나 기다리며 주가가 떨어지면 나의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간사한 마음조차 든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의 옷깃을 붙들고 걸어가는 기분은 아버지 같은 좋은 형을 가진 느낌이다. 여러분도 좋은 큰형님을 찾기 바란다.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나는 전문가들을 믿지 않는다.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혹은 투자 전문가, 은행의 뱅커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제안에 언제든 의심을 버리지 않는다. 고위 정치인, 유명 작가, 대기업 경영인, 연예인이 하는 말에 무게를 더 두지도 않는다. 그들이 가는 식당이라고 굳이 찾아가 본 적도 없다. 이곳에서 어떤 영화를 찍었다고 자랑한다고 그 동네가 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생각보다 거만한 사람이다. 유명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내 입맛과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가 묵었던 호텔방에 내가 묵는다고 해서 내 품격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유명세나 세상의 영향력이 내게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무리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다른 전문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투자 전문가, 종교인들의 모든 의견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고급 전문 용어로 포장되어 있어도 겁먹지 않는다. 결코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 비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도 자기 밑은 자기가 닦을 것이다. 저명한 학자라도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그만한 학자가 항상 있고 시간당 $1,000를 받는 변호사라 해도 그의 견해를 반박할 상대가 있으며 경력 많은 의사라도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동료가 많을 것이기에 나는 그 누구의 절대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독립적 인격체다.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존중하면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생긴다.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그 어떤 권위에도 무조건 굴복하지 않게 한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신부님, 목사, 스님에게조차도 내 자유의지를 넘길 수 없다. 신에게라도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 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투자에 있어 은행 직원, 증권사 직원, 투자 전문가, 선배, 혹은 세계 최고 펀드 책임자, 은행장, 정부 고위 관리, 그 누구의 의견도 당신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고 결정해야 한다. 투자 문제에 있어 사고 팔 때와 전망과 상품을 묻는 것은 하수들의 행동이고 대답을 하는 사람도 하수다. 고수는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오직 모른다가 정답인데 오직 하수들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말을 함부로 할 뿐이다. 투자도 공부고 경험이다. 부자가 되고 자본을 모으는 기술은 결국 공부와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두를 혼자 스스로 해내야 한다. 남의 의견을 듣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듣고 망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거물이 되어 남이 당신을 자랑하게 만들어라.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되 의심하는 태도를 끝나는 날까지 유지하기 바란다. 절대로 길들여지지 말고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다 보면 규칙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비로소 당신은 혼자 스스로 서게 된 것이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가정해보자.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땐 1,00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비정규적인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 수익률이 높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봄에 한 번 500mm 퍼붓고 가을에 한 번 500mm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하루 10mm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 연간 강우량이 1600mm나 되지만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 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익이 나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언젠가 비가 와도 당장 가뭄이 들어 작물이 타 죽는 것과 같다. 몸 안에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사지가 움직이고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며 음식도 일정하게 먹어야 죽지 않는다. 10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모자란 숨을 몰아넣는다고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다. 굶어 죽은 사람 입에 고기를 넣어준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돈도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만 명으로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 흐름이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 막아 여름 한철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1,000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하는 사장은 성공할 수 없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흔한 생각으론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축을 해가며 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아른거리면 찔러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신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연예인, 강사, 학원 교육자, 건설 노동자, 시즌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운동선수, 개원의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자산에 있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며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모퉁이를 돌다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다.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이 신용은 실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은 5천만 원이라도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변형돼 현실에 나타난다. 지금까지 김승호의 돈의 속성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상사들에 한해서 볼 때 조직에서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단한 효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였을까?
저분들이 효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했을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보니 사는 게 여유로워져서 부모님께 효도할 여력이 많아진 걸까? 아직도 그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효자들의 인성이 곧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성이고 이런 내면의 자질이 돈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조언은 좁게는 돈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넓게는 돈이 따라붙는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조언입니다. 돈을 따라가거나 돈이 붙거나 그게 어느 쪽이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길로 안내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책의 조언이 쉽게 체득되지는 않겠지만 기간을 두고 자신을 돌아보는데 많은 분들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로 본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당시의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운명을 바꿀 기회는 매일 매시간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꿀 방법은 없고 마음이 일어난 사람을 바꿀 방법도 없다. 마음의 변화는 그 인간의 변화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에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위한 첫 방향은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핑계를 찾을 것인가의 차이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기회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